이른바 윤석열 X파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증을 요구했고 야당은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무대응 전략입니다. 여당의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논의할 의원총회가 내일 열립니다. 연기를 주장하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측과 경선 일정 고수를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 측이 충돌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접경 지역으로 원정 모임을 가는 풍선 효과 우려도 나옵니다. 가까운 지방 수원이라던가 평택에서도 그 전에 자주 오셨었거든요. 그런 데서도 많이 연락이 오고는 있어요. 부하 직원을 강제 투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습니다. 70대는 성인지 감수성이 약하다는 오 시장 변호인의 변론이 논란입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5개월 만에 2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사철이 아닌데도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에서 대선만큼 큰 선거는 없죠. 당내 경선이 시작도 안 했지만 어떤 건도 양보는 없다. 여야 모두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예정대로 9월에 경선을 치르자는 이재명 지사와 11월로 경선을 미루자는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측 내일 의원총회에서 대격돌이 예고돼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내일 의총과 무관하게 지도부가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양보는 없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쪽은 집단 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최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 연기를 두고 각 후보 진영이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경선 일정 조정을 하라며 지도부를 직접 압박했습니다. 충정의 의견일 테니까 수렴하고 조정하는 것은 지도부의 의무죠. 당은 당규에 맞지 않게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아마도 당내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죠. 상당수 의원들이 경선 연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당무위원회 등을 개최해 경선 일정을 연기하라는 겁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지사와 이광재 의원도 이재명 지사의 통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식 언급을 자제했지만 측근 의원들은 SNS를 통해 일제히 반박에 나섰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시험 공부 안 했다고 날짜 연기하자고 안 한다. 경선 연기는 왕이 되기를 포기한 영주들의 지분 싸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경선 일정 연기 여부는 지도부 결정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밝혔습니다. 의원총회는 경선 연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닙니다. 당무위원회에 붙일 사안이 아니냐는 대표와 지도부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경선 일정 연기에 대한 찬반 자유토론을 합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의원총회는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고 말해 의총 뒤에도 경선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LA 뉴스 최순입니다. 야권은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른바 빅3 장외 인사들의 출격이 임박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문재인 정부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죠. 빠르면 열흘 내에 결단이 내려질 것 같은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권영세 의원을 장외 인사 담당으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권 후보가 아닌 모두 야권 후보로 나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일쯤 정치 참여 선언을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4일을 표명하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다음 달 초 대권 행보의 출발점이 될 출판 기념회를 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야권 대선 주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송영길 대표께서 민주당이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생각이겠지만 가장 속도를 내는 건 윤 전 총장입니다.
엑스파일 논란 등에 대응할 네거티브 대응팀을 구성하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캠프에 영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최 위원장 측은 오늘 거취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했고 김 전 부총리는 서산 어촌마을을 찾아 강연 정치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세 사람 임명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들의 출마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야권은 청와대 밑에 임명 최재형 인선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점점점 하시죠. 청와대 내부에선 최 위원장 출마설 등에 대해 대선을 위해 직을 이용한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이 와중에 터진 윤석열 엑스파일로 정치권은 종일 들끓었습니다. 여권은 총공세를 폈고 야권은 정치공작이라며 윤석열 보호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별일 아닐 것이라면서도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처음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과 관련해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검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입당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떤 분인지 검증해보세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SNS에 실존 유무를 떠나 휘발성과 전파력이 짱인 소재라며 윤석열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권은 민주당의 공세를 정치 공작이라며 윤 전 총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엑스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많이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공작의 냄새가 납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은 공작 정치 개시의 신호탄입니다. 엑스파일을 언급한 송 대표는 여당과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면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이 거셌던 만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입당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엑스파일 의혹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엑스파일에서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는지 잠시 후 출연 기자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거셀 전망인데요.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5건. 모두 재임 시절부터 법여권의 비난 공세가 집중됐던 사건들입니다. 아내가 대기업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부패전담부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윤 전 총장 본인이 특수부장 시절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측근으로 불리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들에 대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란 겁니다. 제가 수사 지휘를 통해서 배제를 한 것이고요. 그건 적법하고 당연한 것이고요. 하지만 검찰은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수처도 윤 전 총장을 입건하면서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고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증언 조작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 후보들이 직접 뛰기 직전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폭풍 전야 같은 상황 정치부 이현수 기자가 취재하고 나왔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볼게요. 네. 자, 경선 연기 지금 세게 붙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선 경선을 연기하자고 하는 쪽, 그리고 반대하자고 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가 총 9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중 3명은 반대, 나머지는 연기를 주장하고 있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대선 주자 측근들이 세게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원총회가 경선 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의원총회가 아니라면 어디서 결정이 나는 걸까요? 네, 대선 경선 일정 관련된 우선 당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원을 보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바꿀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당무위원회라는 건 당내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인데요. 당무위 의장이 송영길 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 대표의 이제 결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대로 경선을 연기하지 말고 하자. 이게 지금 송 대표 입장 아닙니까? 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송 대표가 채널A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보면 송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들어보시죠. 원칙을 변경하려면 전 후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특정 후보가 유리하도록 룰을 고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일관되게 해왔고. 네, 지금 대표가 밝힌 모든 후보자들의 동의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측에선 뭔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없나요? 조금 전에 당무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요.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 당무위 소집도 가능하고 당무위원이 의안도 낼 수 있긴 합니다. 당무위원회는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여를 하고요. 또 당대표가 임명하는 정책위의장 등 임명직들과 시도당 위원장, 시도지사 등 총 100명 이하로 구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당내 조직세가 강한 친문계가 수적으로 우세할 수 있어서 비이재명계는 당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원 당규를 보면 당무위의 의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권한, 또 논의하지 않을 권한이 모두 당 지도부에 있습니다. 결국 송영길 대표와 최고위원들, 당 지도부의 결정이 중요한 건데요. 송 대표뿐만 아니라 윤호중 원내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도 경선 연기에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죠. 당무위원회가 열리면 연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만 개최되지 않는다면 당초 계획대로 9월 여권 후보가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야권 이야기도 해보죠. 자, 출격 직전에 터진 이 윤석열 X파일 이야기인데요. 이현수 기자도 혹시 보셨습니까? 그 X파일? 그 X파일 논란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사실 상당히 커졌습니다. X파일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달 말 송영길 대표 발언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야권의 한 평론가가 윤 전 총장 관련 문서를 봤다고 글을 쓰면서 재점화된 양상이죠. 제가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떠도는 문서들이 많았고요. 진위 확인도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패러디물처럼 장난스러운 내용을 담아서 도는 파일도 있었습니다. 크게 X파일이라고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도는 문건을 봤더니 2가지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2장짜리와 그보다 분량이 조금 더 많은 문서 이렇게 2개 정도인데요. 작성자 등 문건과 관련돼서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안에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돌아다니는 문건들이랑 또 X파일을 봤다고 주장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종합해보면요. 크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과거 행보, 그리고 장모와 부인 등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문건을 본 사람들의 평가는 좀 엇갈리는데요. 대다수가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라서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쪽도 있고요. 디테일한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봐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참 아직 이제 실체가 확인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출처 공방도 벌어지고 있죠, 지금. 네, X파일을 두고 여야 대표들의 반응 먼저 보시죠. 윤석열 X파일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X파일이라는 것의 내용을 진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넘기시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은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정치 공작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처음 X파일을 거론했던 송영길 대표는 정작 모르쇠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파일은
야권이 던진 수류탄이라면서 스스로 제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쪽에서 엑스파일을 봤다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엑스파일 출처로 국민의힘이 지목받는 분위기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윤석열 엑스파일 실체 여부와 무관하게 내년 대선 때까지 공방의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밖에서는 인원수 상관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벌써부터 수도권 가까운 지역 식당들의 단체 손님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기대도 우려도 많다는데 김태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식 전문점입니다. 5인 이상 단체 손님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동안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가게 사정이 빡빡했습니다. 숨통은 열흘 뒤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충남 천안. 저 다리를 건너면 경기도인데요. 이 천안은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 달인 7월부터 사람 수에 관계없이 개인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6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는 수도권에서 예약 문의가 이어집니다. 가까운 지방 수원이라던가 평택에서도 그전엔 자주 오셨었거든요. 그런 데서도 많이 연락이 오고는 있어요.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 강원 지역도 기대가 큽니다. 몇 명이 됐든 오는 손님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임도 일단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체나 모임이나 이런 거 전혀 소화를 못 시키니까. 펜션 업계도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펜션은 전체 7개 중 3개가 5명 이상 묵을 수 있는 대형 방인데 한동안 손님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달 인원 규제가 풀리면서 대형 방은 벌써 주말 예약이 찼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지금 예약도 들어온 걸 보면은 예약률이 좀 많다고 이렇게 봐야죠.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없다시피 했죠. 기대감 못지않게 우려도 큽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제대로 맞지도 않았는데 아직 불안하셔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 비수도권에 대거 수도권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7월 방역수칙 완화 보신 것처럼 괜찮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 전체 백신 접종률은 30% 정도까지 올라왔지만 활동량이 많은 20대부터 50대 미만 접종률이 아직 낮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속돼온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기대감을 내비칩니다. 네, 원래 2월 달에 동창들이랑 같이 한 10몇 명이서 놀러 가려고 그랬었는데 이번 기회에 만약에 풀린다면은 다시 모여가지고 약속이 점점 많아질 것 같고 여러 명이서 모임도 가능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랑 친목도 더 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역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0시 기준 접종률은 29%로 국민 10명 중 3명꼴로 1차 접종을 받았지만 연령별로 따져보면 편차가 큽니다. 60대와 70대의 접종률은 80%를 훌쩍 넘긴 반면 활동량이 가장 많은 18세에서 59세의 접종률은 대부분 10% 안팎. 그나마 80만 명이 민방위 등에 속해 얀센 백신을 맞은 30대만 20%를 겨우 넘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구의 56%가 2차 접종까지 마쳐 마스크를 벗었던 이스라엘은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다시 마스크 착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1차 접종만 해갖고는 33%밖에 그 예방 효과가 없고요. 2차가 다 끝나면 어느 정도 예방은 되지만 1차만 갖고는 지금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방역당국은 인도발 입국자는 7일간 시설 격리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추후 위험도가 높아지는 국가가 있다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최근 영국의 신규 확진자의 90%가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알려졌죠. 델타 변이 기존 백신은 효과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짚어봤습니다. 델타 변이의 특징은 강력한 전파력입니다. 알파 변이보다 40%에서 60% 전파력이 강한 걸로 추정되죠. The Delta variant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the dominant variant globally because of its significantly increased transmissibility. 기존에 알려진 코로나19 증상은 발열과 마른 기침, 피로, 후각과 미각 상실 등이죠. 그런데 델타 변이가 유행한 영국에서 5월부터 보고된 증상은 달랐습니다. 두통이 가장 많았고 인후통, 콧물이 뒤를 이었는데 미각, 후각 상실은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백신의 효과는 어떨까요? 영국 보건당국 전염병학자는 영국의 델타 변이 감염 사례 중 73%가 백신 미접종자라고 설명했는데요. 델타 변이가 면역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도 연구진의 이 논문이 국내에서도 인용 보도돼 불안하다는 반응도 있었죠. 하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가능성을 제시한 거지 과학적 증명 더 필요하고 아직 검토도 완료되지 않은 논문입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의 연구를 볼까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했을 때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 둘 다 33%로 다소 낮은 건 사실인데요. 2차 접종했을 때는 화이자는 88%, 아스트라제네카는 60%로 올라갔죠. 영국 공중보건국은 2차 접종을 완료하면 감염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는 걸 막는 건 화이자는 96%, 아스트라제네카는 92%라고 설명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2차까지의 예방접종 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방역당국도 델타 변이 관련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이천 쿠팡물류센터는 불이 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아직도 전불이 남아 있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게 이런 큰 화를 부른 거죠.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8분 동안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게 누군가가 임의로 조작한 건 아닌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철근 뼈대만 남은 물류센터 건물.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작동이 지연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종합 체중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가 하는 조사로는 그래서 8분 정도 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불이 났는데도 스프링클러가 늦게 작동했다는 쿠팡 직원의 진술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화재 현장에서도 스프링클러의 오작동 때문에 자동을 수동으로 바꿔 뒤늦게 물이 분사된 사례가 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가 처벌받는 건 물론 보험사에서 받을 손해배상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4천억 원대 재산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를 국내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 해외보험사들이 나눠서 배상 책임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전체 손해액이 몇천억이 되든 저희 보험사에서는 한 70억 정도 과실이 있으면 추적이겠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면 합동감식을 통해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2차 안전진단을 마친 뒤 모든 층에 소방대원을 투입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 붕괴 같은 추가 피해 위험으로 중장비는 투입하지 않기로 해 불이 완전히 꺼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동료들을 내보내고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복을 입은 후배들은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영정사진과 함께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운구행렬이 연결식장에 들어섭니다. 연결식이 시작되자 고인의 아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유족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끝내 오열합니다. 연결식에는 유족과 동료 소방관 등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도사를 맡은 동료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에 목이 메입니다. 대장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믿고 의지하셨을 텐데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동식이 형, 짧은 만남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장례를 주관한 경기도는 고인의 계급을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1계급 높이고
녹조 근정훈장도 추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전을 보내 고인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했고 이재명 지사는 소방관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27년을 재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은 화재 현장에서 대원 4명을 먼저 내보낸 뒤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건물에 고립됐습니다. 실종 48시간 만에 입구를 50m 남겨둔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대장. 동료들은 영결식장에 나서는 운구 행렬에 거수 경례를 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도 동료를 먼저 챙겼던 고인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서울시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대포 차량도 잡아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설혜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주택가. 단속반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 인식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흘러나옵니다. 자동차세를 4차례 내지 않아 모두 100만 원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차량입니다. 지금 바로 징수를 해주시던 그날은 우리가 여기 번호판을 떼가야 되거든요. 운전자는 돈이 없다고 읍소하다. 지금 그 돈이 없잖아요. 거의 반통만 내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번호판을 떼려 하자 현장에서 100만 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합쳐 모두 6천만 원을 체납한 대포 차량도 발견됐습니다. 다음 절차는 속전속결입니다.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어내고 바퀴에는 족쇄를 채웁니다. 서울시는 오늘 하루 상습 체납 차량 95대를 적발하고 1,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번호판이 영초되게 되면은 요청으로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세금을 내거나 안 그러면 번호판을 뭐 찾아가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도. 자동차세를 한 번이라도 내지 않으면 차량은 서류상 압류 조치되고 독촉해도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와 견인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도 2,000명 규모의 체납 관리단을 꾸려 체납액 징수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서해에서 물고기 대신 56만 갑의 담배를 실은 배가 적발됐습니다. 중국 어선에서 넘겨받은 밀수 담배로 확인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해경 경비함정이 어획물 운반선으로 다가갑니다. 서해 공해상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돼 검문 검색을 하려는 겁니다. 중국 어선은 금어기여서 공해로 나오지 않는 상황. 이 운반선만 홀로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경비대원들이 운반선에 올라 물고기 보관 창고를 열었더니 종이 상자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국산과 외국산 담배 상자들입니다. 지난 18일 낮 12시 52분쯤 전남 신안군 가고도 서쪽 중국 선박에서 건네받은 담배를 국내로 들여오려다 해경에 적발된 겁니다. 모두 56만 갑으로 시가로 25억 원에 이릅니다. 저가로 들여다보니까 이 시중에 팔았을 때 서너 배의 이득이 남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는 게 국내산 담배 수출 가격은 1,000원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경은 밀수된 담배가 국내 재래시장과 유흥업소 등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 1월과 4월에도 서해안을 통해 25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를 밀반입하려는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국산과 외국산 담배를 밀수한 혐의로 선장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유통책 등을 조사하는 한편 세관과 합동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20대 남성을 34kg의 나체 상태로 숨지게 한 친구 2명에게 경찰이 보복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수사 속보는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2명에게 경찰이 살인죄 대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지난해 11월 상해 혐의로 자신들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고 본 겁니다.
형법상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지만 보복살인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더 무거운 죄입니다. 왜 감금하셨나요? 경찰은 두 남성이 4월 1일부터 피해자를 감금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기간 중 일용직 노동을 시키고 6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혹 행위로 볼만한 영상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남성은 상해 혐의 고소를 취하한다는 계약서를 쓰게 한 뒤 경찰에 고소 취하 문자를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고향인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가는 걸 도운 피해자의 동창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당초 상해 혐의로 고소했는데도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검찰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고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권력형 범죄라고 질타했더니 오 전 시장 측은 힘없고 병든 노인의 실수였다며 선처를 당부했는데요. 당시 코로나 경무로 체력이 바닥났고 치매 증상도 있었다는 변명에 여성단체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쓴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법원 밖을 급하게 빠져나옵니다. 재판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떠신가요? 한마디 해주세요. 오 전 부산시장의 결심 공판에선 변론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치매설에 대해 다소 길게 변론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성추행 사건 이후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받았다며 진료 결과 경미한 치매 증상이 경도 인지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 약을 먹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70대는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이 약하다며 힘없고 병든 노인의 미친 짓을 용서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고형한 뒤 나온 것이어서 일각에선 선고 형량을 낮게 받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건 이후 받은 경미한 치매 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반발했습니다. 여성단체도 오 전 시장 측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변론하는 과정에서 너무 2차 가해가 많이 발생해서 조금도 반성하지 않은 오고돈을 보면서 정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9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오늘 청와대가 청년 비서관을 임명했는데 25세라고요. 네, 1996년생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대통령 청년 비서관에 임명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라서 휴학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대학생을 1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에 임명한 거니까 파격 인사로 봐야 할 텐데요. 청와대는 본인의 의견을 소신 있게 제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균형감을 보여줬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성민 비서관은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는 등 민주당 주류와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던 2차 가해와 민주당의 부족한 대응으로 상처받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제 청년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이제 청년 정책들을 조정하는 자리잖아요. 네. 이준석 바람을 좀 의식한 자리라고 봐야 될까요? 네, 하지만 여권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 공식적으로는 적임자라고 치켜세웠지만 30대, 40대 여권 인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분위기가 다른데요. 한 민주당 비서관은 이게 공정이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고요.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은 이준석 대표는 10년 동안 정치권에 있었다. 박성민 비서관은 한 게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글 읽어보니까 청년들의 시대 정신은 능력주의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한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도 청와대는 앞뒤 살피고 사람 등용했으면 좋겠다. 20대의 1급 공무원이라니 부러운 걸 넘어서 배가 아프다 등 비판글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청년들 마음을 잡기 위한 인사였지만 많은 2030들은 여성이라고 청년이라고 고위직에 프리패스하는 건 오히려 공정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 오늘 호남에 내려갔는데 네. 무엇을 조기 차단하러 간 건가요? 네, 지난주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언급하면서 버스 기사가 엑셀만 밟았어도 이렇게 말했다가 기사 탓을 했다는 실언 논란에 휩싸였었죠. 민심 악화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인지 오늘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저런 것을 방치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나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버스 기사 이성우 기사님의 사모님과 따님 그리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위로를 드리고 왔습니다. 기사 가족들을 만나고 왔군요. 자,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 민심이 출렁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발표된 KSY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은 37.3%, 국민의힘은 12.5%의 지지를 얻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주와 비교해서 16.9%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소하게 올랐는데 이준석 대표가 취임 후 일주일 새 두 차례나 호남을 방문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남 민심이 출렁이는 그 경향이요. 이 차기 대선 주자 조사에서도 보이던데요. 네, 호남 지역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27.6%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4.2%포인트나 급등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오, 일주일 만에 14.2%포인트가 올라요?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윤 전 총장이 지난주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한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야권과 전통 지지층을 지키려는 여권, 창과 방패의 대결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 영호남 지역의 공관 벽이 조금씩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은 원래 이사 비수기죠. 그래서 전세 매물도 쌓이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 여름은 아닙니다. 서울은 봄보다 전세 매물이 더 줄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최근 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일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는 13억 원에 거래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무려 2억 5천만 원 오른 금액. 문제는 비슷한 가격의 전세 매물조차 쏙 들어갔단 겁니다. 13억 5천 정도로도 한번 협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집주인분이 원하시는 금액은 15억이긴 하세요. 한강뷰 15억 제가 워낙 없는 상태에서 추천이시니까 막 보지도 않고 계약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통상 여름은 이사 비수기로 꼽혔지만 이제 전세 풍기 현상은 철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총 19,734건. 전세 매물이 2만 건대 아래로 떨어진 건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나가서 거의 허상을 친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매물 자체가 적다 보니까 좋은 게 나오면 바로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 입법과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으로 인한 전세의 월세화가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건 작년에 시작했던 임대차 입법이고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증가시키려면은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최근 강남권 재건축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흥미로운 신호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도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We continue to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our offer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최근 대화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화답한 겁니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앞서 백악관 측도 평양의 분명한 신호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His comments this week we regard as an interesting signal
and we will wait to see whether they are followed up with any kind of more direct communication to us. 북미 남북 대화를 시작하려면 오는 8월 한미 연합훈련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법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과의 코로나 방역과 식량 지원 등 민생 협력을 강조하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영화 킹스맨을 연상하게 하는 멋진 사진의 주인공들, 바로 6.25 참전용사들입니다. 모델로 변신한 참전용사들에게 정다은 기자가 71년 전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주름진 세월만큼 더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정장을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선 이들은 시니어 모델이 아닌 6.25 참전 용사들입니다. 특별한 촬영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평생 기억은 가슴에 남습니다. 19살 어린 나이에 공병으로 참전하던 그날은 71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백화점 나갔더니 머리 위에 하늘에서 드락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인민군 야크기가 와서 여의도 비행기장을 향해서 내 머리 상공에서 기청소설 하더라고. 누가 알아주길 바래서가 아닌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도 나이 먹어 돌아가면 지금도 갈 수 있어요. 나는 나라 없는 서름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참전 용사들의 사진만으로도 멀게만 느껴졌던 6.25 전쟁의 아픔과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이 또 영웅으로서 활약을 하셨고 헌신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이랑 바로 와닿아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기가 좋은데 한번 머릿속에 새기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아홉용사의 발언이 젊은 세대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 차세대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러드 포드함의 충격 검사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물기둥 속에서도 바다에 흔들림 없이 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강은하 기자가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미국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 코앞에서 거대한 수중 폭발이 일어납니다. 촬영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충격파는 항공모함에 전달됐습니다. 플로리다 해안으로부터 약 170km 떨어진 해상에서 진행된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폭발력은 규모 3.9의 지진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미 지질조사국은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은 선체가 적의 기뢰나 어뢰, 대한 미사일로부터 타격을 입었을 경우 선내 컴퓨터와 원자로 등의 오작동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제럴드 포드함은 미국의 11번째 핵항모로 미 해군 사상 가장 큰 함정입니다. 항공기 78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최신형 원자로가 장착돼 20년간 연료 교체 없이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취역식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천하무적이라며 극찬했습니다. American steel and American hands have constructed a 100,000-ton message to the world. America might is second to none. 제럴드 포드함의 한 대당 가격은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4,500억 원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다음 달 23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경기장 관중 상한이 10,000명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개막식은 예외적으로 20,000명 입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140여 대의 차량이 도로를 가릅니다. 한밤중에 열린 도쿄올림픽 개폐회식 예행 연습입니다. 선수촌도 공개됐습니다. 일반인 접근을 막는 게 최대의 과제입니다. いろんなやり方について問題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日本のプライドを世界に示すために 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IOC는 유관중 경기 개최를 확정지었습니다. 50%까지만 자국 관중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수용 한도는 10,000명입니다. もちろん最も重要なのは選手、関係者、そして都民、国民の安全と安心です。 올림픽 개막식에는 대회 관계자나 스폰서 등도 초청돼 최대 20,000명이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지 적응 훈련을 위해 입국한 우간다 선수 중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스가 내각의 의료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無観客、観客を入れないという方法が感染リスクが低くて、これが望ましい。 일본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질 경우에 대비해 무관중 전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여름의 4번째 절기 하지였습니다. 예로부터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온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마침 당분간 비 소식이 잦습니다. 아직 장마는 아니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우선 오늘 밤까지 수도권 등 중부와 영남 내륙에 조금 내리다 그치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밤사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루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10에서 60mm 정도인데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충북과 남부 내륙에는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미리 시설물 점검 꼼꼼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7도, 대전과 광주는 29도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우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로남불도 따로 왜 웃으지? 이 정권의 폭주와 내로남불.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을 비판하며 수백 번, 수천 번 외쳤던 단어죠.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야당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선 당장 부동산 전수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의원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맞다면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겠죠. 이 지지율 오른다고 벌써부터 느슨해진 걸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한심한 내로남불 경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 이번 주 등산 어때? 등산. 캠핑?